네, 계속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다시는 이런 참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좀 힘들지만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가 과연 막을 수 있었던 인재냐 이런 부분을 두고도 여러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인재냐 뭐 천재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일단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았다는 생각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방 대비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일단 네네. 군중이 많이 모인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 예측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측에 따른 모니터링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예측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군중 사고 같은 경우에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참사에서 전조 증상은 어떤 거였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재난 사고에서 전조 증상이 없는 재난 또는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묶어봐도 10만 이상 계속 늘어나는 군중에 이제 일단 전조를 주는 것이죠. 네. 위험할 것이라는 부분을 주는 거고 그 사이에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그다음에 소음 등에 대한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조를 계속 주는 것이죠. 그 전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것까지도 또 덧붙여지는 게 거기에 기사님들이 이제 택시 기사님이 맨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들어가는 진입 어렵고 나온 게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모니터링하는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캐치해서 이런 전조 정보에 대응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충분히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어떤 대책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잘 작동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 뭐 대규모 행사나 그런 뭐 안전 법령 같은 매뉴얼 같은 게 현재 존재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2006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대규모 집회는 이제 주최 측과 우리 행정 당국이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로써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 그다음에 실행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게 결국에 말씀해 주시지만 그 주최 측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부분이어서 이런 매뉴얼이 그럼 거의 작동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 주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덜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정당국이나 지자체가 주최적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주최적이 있다는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국민과 주민은 어디에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주최 측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국이 더 나서서 신경 써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주최 측이 없는 경우에 누가 안전 관리를 맡을 것인지 좀 기준이 필요해 보여서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최 측이 있는 곳은 사실은 주최 측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할애할 수가 있죠. 네. 주최 측이 없는 부분은 우리 행정부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규제를 뭐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안전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죠. 안전한 규제를 철폐해 버리면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안전 매뉴얼들이 주로 이제 고령자 분들을 위주로 좀 존재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젊은 층의 문화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집회라든지 진보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하면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꼭 어른들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층의 문화는 잘 아시다시피 할로윈은 이제 뭐 굉장히 2010년, 2020년 이렇게 갈수록 굉장히 이제 젊은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젊은이의 문화로 정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 변화에 굉장히 둔감한 것이죠.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 여성, 그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외국인이 지금 많이 또 사망을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그냥 나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 우리도 이제 이번에 사망 사고를 결과를 보면은 여성이 남성이 한 2배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약하기 때문에 재난 취약계층이라 하거든요. 그럼 재난 취약계층 여성, 외국인 이들에 대한 외국인도 말을 못하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앞서 이제 행안위 긴급 현안 보고 현장을 보여드리고 왔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의 그 발언, 경찰과 소방 등이 원인인지 의문이라고 했던 발언, 앞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발언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경찰도 역시 뭐 이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행안부와 또 경찰의 이런 발언들, 입장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 배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 요소일 뿐이죠. 실제로 이제 사전에 우리를 대비한다면은 지금 그 길도 이제 3개쯤 되지 않습니까? 골목이. 가운데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이 가장 밀집돼 있는 부분이고 네. 양쪽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비탈이라든지 또 뭐 도로폭이 너무 작다든지 한 뭐 3.2에서 4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40m 되는 그런 그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방 대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예방 대비가 되어야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고 대응을 하니까 그것이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매뉴얼이 이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수정 개정을 해서 현장에 작동할 수 있게 하고 한 발 앞선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지형적인 부분, 골목이 내리막길이었고 그 폭이 좁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태원에 인파가 많아서 충분히 위험하다라는 말들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번에 할로윈에 더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한 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지형적 특징을 좀 봤을 때 뭐 일방 통행만 했어도 이 정도의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좀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방 통행만 해도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위쪽은 이제 음식거리고 네. 아래쪽은 이제 그 큰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같이 부딪힘으로써 샌드위치 효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제 일방 통행 이런 것도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정차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전차에 또 길이 3개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상황실을 설치해서 이건 상황실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죠. 상황 전달 시스템을 작동해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좀 덜 들어오게 하고 이게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그 사고 현장 약 5.5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걸 알지만 그 뒤에 몇 미터만 벗어나도 상황이 앞에서 뭐가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네.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이 핸드폰에 이런 것도 주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실 설치를 안 한 거죠. CCTV는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또 음악 소리도 시끄러워서 시끄럽죠. 상황 전파가 안 된 맞습니다. 부분도 좀 피해를 키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피해 원인 중 하나가 그 도로에 인접한 건물이 불법 증축한 부분도 좀 원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요소가 되겠죠. 전체는 아니지만 사실 불법 정축 자체도 문제지만요. 네. 불법 정축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방심한 사이에서 사건 사고는 항상 재난 발생합니다. 이게 괜찮겠지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정축을 하고도 이미 5월에 이거는 이제 정축해서 빼내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은 이제
10월 11월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안 되는데 그건 조치가 취하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 저희가 뭐 안 겪어본 건 아닙니다. 뭐 지하철 출퇴근길만 타도 굉장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타는 현상도 굉장히 많아서 이 군중 밀집도가 어느 정도일 때 이렇게 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체감하는 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밀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막 1m 자성 완평방에 1평방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1평방에 한 16명이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180cm를 유지하라 이러잖아요. 이제 서로 거리두기요? 뭐, 네네. 거리두기를. 그럼 내가 남에게 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남에 의해서 움직인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위험한 것이죠. 네. 그럼 내가 내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떠밀려 다닌다든지 일단은 우리가 밀도가 뭐 대충 잡아서 간격도는 뭐 밀도를 가지고 한 5m 1평방에 한다고 하지만 그게 느끼는 정도가 터치가 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구가 몰리면 너무나 순식간에 확 끼게 돼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좀 군중이 밀집한다 싶으면 그에 따른 뭐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 범위에서는 예경보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상황 전달 시스템이죠. 보통 이런 이제 집회가 있고 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상황실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상황실이 설치될 수 있게 많은 지자체나 이런 게 지금 보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작동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뭐 휴일 이런데 문제는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기가 아파도 그렇잖아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아프단 말이죠. 네. 지금도 토요일 날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작동할 수 있는 상황실에서는 굉장히 자기들 휴일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작동 장치, 상황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지만 일단 개개인이 어느 정도 좀 인구가 몰렸을 때 더 좀 긴장을 하고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한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간격으로 저희가 좀 체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뭐 간격도 이제 얘기가 되고 밀도도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네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따른 이제 매뉴얼이 이제 따라 붙어주는 거거든요. 매뉴얼도 사실 행동 요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A4 용지 한 장 또는 반 장에 평소에 그걸 익히고 훈련 연습을 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걸 읽어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우리가 매뉴얼이 표준 매뉴얼, 그다음에 행정 매뉴얼, 그다음에 행동 매뉴얼 이렇게 있지만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은 행동 요령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제가 허리케인 샌디가 있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요. 네네.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하면요. 7개국으로 번역해서 개개인해 줍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준다니까요. 네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는 정도까지 가야 재난관리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가 있고 나서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군중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모이면은 그 일종의 뭐 난기류 현상이 나타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군중도 어느 쪽으로 좀 이동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인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본인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난기류가 아닌 그냥 청류는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난기류는 이제 섞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섞일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미 섞이고 나면은 제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 위험이 닥쳐오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특정 이 사고가 난 곳은 참 어려웠던 게 거의 이런 사고는
그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이렇게 네. 많은 부분이. 네. 근데 이게 실외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어쨌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깥도 지금 벽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이래서 사고가 중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보호해야 됩니다. 우선. 맞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 꽉 끼어서 타는 현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밀어서라도 억지로 들어가는 현상이 너무나 팽배해 있고 특히 뭐 축제 같은 경우를 가도 이런 과밀하는 현상이 뭐 좀 답답하긴 하지만 딱히 위험하지 않다라는 현상이 좀 팽배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화도 지금은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감일 무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각이 우리가 없는 거지. 그거는 정말 문화로 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지하철을 뭐 아침에 9호선을 타고 다니는데요. 네네. 항상 그런 느낌을 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지하철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풍수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재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에 대해서 또 짚어봤고요. 앞으로의 대응책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